자, 현대소설 적용 5강에 있는 잔등을 하는데 주제와 특징과 인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문을 좀 정리해보면 자, 지문 정리. 네, 첫 번째 앞부분의 줄거리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앞부분의 줄거리 첫 번째 문단으로 좀 나눠놨죠. 첫 번째 문단 네, 앞부분의 줄거리 말고 앞부분의 줄거리 말고 첫 번째 문단을 써놨네요. 자, 지문 정리 앞부분의 줄거리를 먼저 합시다. 여기 그죠? 앞부분의 줄거리 시대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상황이 좀 나와 있을 거예요. 해방이 된 후 밑줄 들어갈까요? 여러 가지 정보. 첫 번째 해방이 된 후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배경 또는 시대적 배경이겠죠. 시대적 배경이 직접 제시되고 있다. 이래서 이제 만약 이게 소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라면 장면을 나누면 되는 거겠죠. 장면을 나누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시대 상황을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시대 상황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시대 상황 직접 제시. 그 다음에 나는 친구인 방과 함께 해서 나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나 동그라미 치고 나는 서술자이자 관찰자이자 또 한편으로 주인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서술자로 체크해 둡시다. 나. 그죠? 나. 만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다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만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다가 부분까지 밑줄. 이것이 여로형 소설, 이리저리 여정이 나타나는 여로형 소설임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여로형 소설이로구나 라고 체크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돌아오다가 그와 헤어지게 되고 화물차도 얻어타 함경도의 수성까지 오게 된다. 그래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죠. 그래서 수성 네 번째인가요? 자, 수성 부분에서 여러형 소설이라고 암시를 미리 해놨는데 수성, 여정이 드러나는 부분, 어디 간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해서 사실감, 현장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설이지만 수성. 그리고 요 수성에서는 소년을 만나게 되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 앞에서도 체크했지만 요 수성은 소년을 만나는 공간이다. 소년 만나는 공간. 요 정도로 좀 체크합시다. 이렇게 공간의 변화도 있고. 다음 또 내용 볼까요? 나는 제 방을 따라 내려가다 한 소년을 만나는데 그 소년은 뱀장어를 잡아 일본인에게 파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년이죠. 그래서 소년 동그라미 치고 나와 친구 방이 있죠. 나와 방, 그 다음에 소년이 나타납니다. 뱀장어 잡아서 일본인에게 파는 일. 뱀장어 잡아서 파는 일. 거기 밑줄 쳐서 소년에다가 연결해 놓으면 됩니다. 이제 이들 사이에서 무슨 에피소드가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단으로 갈까요? 첫 번째 문단은 거기 처음엔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좋기는 했어요 하는 부분에서 대화. 고양이를 다 지키고 거기까지를 첫 번째 문단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사건이나 에피소드, 시간, 장소 그런 변화가 있을 텐데 처음엔 돈 많이 주는 것도 좋기는 했어요. 정말 했는데 그놈의 조합장 해먹은 일본 놈 잡고 나서 하루는 위원회 김 선생이 우리 집에 와서 이 양복을 주며 하는 말씀이 퍽 이상한 말씀이 아니겠어요? 이거 좀 기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합장 해먹은 일본 놈, 밑줄 쳐둡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소주에 좀 더, 조합장 해먹은 일본 놈, 오케이. 이 부분에서는, 이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니까 이게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해방이 돼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거를 소년이 잡게 됩니다. 그래서 네, 돈을 숨겨서 네, 도망가는 일본 사람을 네, 잡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도망가는 것을 네, 소년이 네, 잡았어요. 소년이 잡았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하루는 위원회라고 해서 또 위원회가 나오나요? 자, 위원회 김 선생이 우리 집에 와서, 자, 김 선생 위원회 뭔가 좀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인데 좀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이해를 위해서 하고 김 선생이죠. 그래서 두 번째 네, 김 선생 뭐 누가 주인공인지 처음에 모르니까 아마 실제 문제 풀 때는 체크해야 될 거야.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위원이라고 쓸게요.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이죠. 건준위원회 일원이다, 소속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너 어쩌저쩌고 해서 쭉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양복을 네, 받았어요. 그래서 양복을 받았는데, 너 남의 집 초상난데 가본 일이 있니? 단박에 그러십니다. 가봤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 죽은 방에서 일가친척이며 왜 모여서 들끓고 싸우는지 아나?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며 김 선생 하는 말이 다른 할 일이 있어 그렇기도 하지만은 죽은 사람, 그죠? 네. 죽은 사람, 이게 또 뭐니? 그죠? 죽은 사람 벌떡 일어나는 수가 있단 말이야 하시고는 하하 웃고 웃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거기 별거 없어요. 초상집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 선생에서 파생을 할게요. 대화가 네, 초상집에 관련된 네, 경험을 지금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자리를 지키는가?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를 나름대로 물어보고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네, 대답을 하는데 다시 살아날까봐, 그제 다시 살아남을까봐, 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까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지키는 이유는 자 어디 갔니? 색깔패. 네, 죽은 사람이. 그죠? 이유. 네, 화살표로 할까요? 네, 죽은 사람이 네, 살아날까봐. 이게 일단 네, 우리 작품에 쓰여져 있는 건데 죽은 사람을 좀 세모쳐 봅시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요것의 원관념을 일본인으로 본다면 자, 일본인을 만약에 네, 상징을 한다. 그 돈 갖고 도망갔던 그 일본인을 본다면 네, 일제의 부활이죠. 네, 일제의 부활을 염려하는 걸로 체크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일본인으로 이거를 해석해주면 일제가 다시 부활할까봐. 그런데 보편적인 일반적인 네, 초상집에서는요. 네, 가족이겠죠. 네, 어떤 네, 사망한 자죠. 네, 사망자가 부활을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농담 같지만 네, 사망자가 부활을 하는 소망, 이거는 뭐니? 결국 네, 죽은 사망자에 대한 어떤 추모의 정이겠죠. 추모의 정서를 서로 기리는 겁니다. 기림이라고 할게요. 서로 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초상집에서는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 죽은 사람이 일본인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 조합장이죠. 일본이 조합장이라고 한다면 일제가 다시 네, 살아날까봐 걱정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숨은 결과가. 자, 그래서 일제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니? 일제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잔류한 일본인이겠죠. 그래서 남은 겁니다. 일본인인데 어떤? 죽은 일본인인데 잔류한 일본인. 일본에 건너가지 않고 한국 땅에 남아있는 일본인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또 어떻게 또 준동할까봐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지우기 전에 이 작품의 주제는 일제에 대한 분노, 복수심, 소년이겠죠. 해방의 감격과 어떤 여러 가지 혼란한 사회에서 새로운 인간형을 추구하는 것도 이 작품의 주제 의식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줄거리에서도 나타나지만 이건 여러 형의 구조예요. 만주에서 회령, 지금 수성이죠. 우리 지금 EBS 교재 수록된 부분은 수성에서 이제 소년과 저기 김 선생이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소년을 만나죠. 이제 국밥집 할머니도 만나는 과정이 있고, 근데 잔등의 상징적인 의미, 어떤 따뜻한 애정과 인간적인 삶을 상징하는 소재인데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작품 끝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여기서 체크한 건요. 한국의 어떤 상반된 모습, 일본인에 대해서 적개심과 분노, 그죠? 적개심과 분노를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등등등 요게 관련이 되겠죠. 자, 글쎄 그래요 하는 부분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글쎄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서 왜 벌떡 일어나요? 어떻게 벌떡 일어나요? 하고 무서워서 물으니 죽은 사람 몸뚱이를 고양이가 넘어 지나가면 일어난다고 왜 그러지들 안 해? 그러시고는 또 깔깔거리고 웃으십니다. 자, 여기서 자꾸 웃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웃는 것은, 진짜 그런 것이, 진짜 죽은 사람이 일어날까봐 거기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년이 이 얘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농담인가? 아직은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보면 깔깔거리고 웃으십니다. 그래서 소년이 반응이 재밌어서 웃은 겁니다. 그래서 웃으십니다. 웃음 여기에다 할까? 여기 좀 공간이 있나요? 그래서 세 번째 웃으십니다. 해서 김 선생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진지한 것이 아니라 소년의 반응을 재밌어 하는 겁니다. 김 선생이 소년의 반응을 재미있어 하는 부분도 담겨 있다. 일단 요 대화 인트로 부분에서는 뭐 크게 무게 비중을 둔 것보다 요 정도의 의미로 정리할 수 있겠죠. 고양이가 넘어 지나가면 일어난다고 왜 그러지들 안 해? 그런 식으로 또 깔깔거리면서 웃는데 날 놀리듯이 그렇게 자꾸만 웃으시고 나서 그러니까 고양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지 안 날려는지 잘 지켜야 된단 말이야. 네가 잡은 그 조합장 놈도 그렇게 얌전하게 자빠졌던 놈인데 벌떡 일어나서 달아나려는 것 보겠지.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뭡니까? 고양이죠. 고양이가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기 위한 조건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김 선생의 의도겠죠. 그래서 네 번째 김 선생의 대화에서 김 선생과 그 다음에 소년의 대화에서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니? 김 선생은 농담을 하면서 김 선생은 소년에게 일본인 감시를 죽었다 깨어나서 감시를 잘 하라는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잘 하라는 의미로. 그죠? 잘 하라는 의미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다른 거 보겠지. 잘 하라는, 충고를 한 건가요? 충고를 했다. 이게 좀 적절한 말일까요? 충고를 한 건가요?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다려는 것 보겠지. 하는 부분이죠.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네가 잡은 이 뱀장어가 꽤 엉뚱한 것을 하는 셈이었단 말이지. 사람이 못 지키는 고양이를 다 지키고. 자, 그래서 고양이죠. 그래서 고양이와 뱀장어입니다.
다섯 번째, 고양이보다 이 뱀장어의 역할을 또 체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뱀장어, 네모칸. 자, 1번인 감시를 자나깨나 잘해라. 1번인 감시를 잘하라. 라는 의미를 품은 말인데, 이것이 바로 1번인 감시의 수단이 되는 거죠. 소년이 일반이 아니라, 1번인, 감시의 어떤 수단이 결국 되었다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고, 소년의 입장에서 이 뱀장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네요. 거기 보니까. 그래서 감시의 수단이자 소년에게는 값비싸게 파는 거니까 생계의 수단이에요. 생계의 수단이 되기도 하죠. 먹고 사는, 돈을 넉넉히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뱀장어를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일본인들이 있다.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고양이를 다 지키고 해서 뱀장어가 사람이 못 지키는 고양이를 다 지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감시의 수단 또는 일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 됐던 것이 바로 뱀장어.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대화 부분이라서 뭐 심각한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절반은 소년의 말대답으로, 또 절반은 그의 안색을 살피는 놀람으로 나는 이랬다. 그 김 선생이라는 이가 누구니? 이제 나와 대화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위원회에서 뭔가 하시는데 꽤 높은 사람이야. 전에 감옥서 나왔지요. 해서 전에 감옥서 나왔죠 해서 김 선생에 관련된 겁니다. 김 선생에 관련된 거는 감옥에서 이렇게 할게요. 나왔지요 해서 감옥을 네모칸 치고, 김 선생과 관련해서 김 선생이 감옥에 갔다는 건 독립운동 했음을, 해방 전에 독립운동 가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감옥은요, 또는 그 상징성이 있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 동네 살다가 지금 포항동에, 함경북도 청진이죠. 일본 놈들 살던 집 얻어가지고 계서 지내세요. 적산가옥이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살던 집 부분인가요? 그거 체크합니다. 김 선생이 일본 놈들인가요? 일본 놈 살던 집부터 쭉 밑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본 놈 살던 집 얻어가지고 계서 지내지요 하는 부분이죠. 지내지요. 누가? 김 선생이 일본 놈 살던 집에 얻어가지고 지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집이죠. 그래서 일본 놈 살던 집은 요거 세모치고, 요거를 일본인들이 버린 집이거든요. 일본인들이 버리고 본국으로 떠난 집을 적산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해방이 되자 버리고 떠난 집이에요. 자신들이 살던 일본으로 되돌아갈 때 남기고 간 집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김 선생이 산다. 김 선생이 기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민족의 해방 후 현실이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이기도 해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겠지. 지낼 만한 거처도 없었겠지. 근데 일본인 거를 좀 뺏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방 직후에 상황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기였다. 가난했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런 분이시야. 이번엔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하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머니하고 나만 하고 나보다 적고한 아버지 없는 조카들 뭐 등등이 있는데, 자, 그런 분이시야 해서 그런 분 누군지 체크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야 해서 그런 분, 이건 누구다? 원관요? 김 선생입니다. 그런 분은 김 선생이 그렇게 일본인 집에서 기거하고 있구나. 이번엔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네 번째, 그런 사람
네, 그런 사람도 밑줄 칩니다. 의미는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김 선생처럼, 네, 감옥에, 네, 잡혀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 그죠? 예, 진짜 잡범들도 있겠지만,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좀 많았다.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또 두 번째 문단도, 네, 마무리가 되는데, 네. 첫 번째 문단은, 네, 김 선생이 일본인들 잘 감시하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문단의 저기 소주제는 김 선생이 소년에게, 소주제 요거예요. 김 선생이, 네, 소년에게 일본인 감시하라고, 네, 감시하라고 말을 했어요. 농담 비슷하게 좀 던진 거죠. 그죠? 네, 농담 비슷하게 던진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의 소주제로 좀 정리하자면, 자, 김 선생에 대한 정보죠. 네, 김 선생에 대한 정보제시인데, 적산가옥에 지내고 있어요. 적산가옥에 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네, 건국준비위원회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위원회만 써놓을게요. 위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크게 별거는 없죠? 세 번째 문단. 나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하는 부분으로 잠잠하였다. 자, 나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잠잠하였다. 나는 잠잠하였다. 조용히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죠. 잠잠하였다. 여기서부터 세 번째 문단으로 가는데, 소년의 얘기를 듣고 내가 조용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의 심정은, 자, 나의 심리를 보자면 착잡한 거예요. 네, 착잡함 또는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착잡함과 안타까움을 느낀 거예요. 거기에서 소년도 입을 다문 채 더는 제잘거리지 아니하고 무언가 중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처럼 고개를 소긋하고 걸어갈 뿐이다. 그건 그런데 또 너, 김 선생이라니까 죽은 사람을 대놓고 하신 말씀, 그래 그때 알아들었단 말이냐 해서 죽은 사람을, 그죠? 네, 죽은 사람을 대놓고 하신 말씀이요. 밑줄 들어갑시다. 죽은 사람 대놓고 하신 말씀. 네, 쭉 밑줄 들어가서 죽은 사람을 대놓고 하신 말씀 무슨 뜻이죠? 죽은 사람을 대놓고 하신 말씀 알아들었단 말이냐? 죽은 사람을 빗대어서 얘기한 걸 네가 이해했니? 라고 물어본 건데, 나는 다시 이렇게 입을 열지 아니할 수 없었다. 거기까지 보면, 자, 이거는 무슨 말, 하신 말씀을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무슨 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죽은 사람 대놓고 하신 말씀은, 네, 잔류한 일본인이죠. 그냥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네, 잔류한 일본인들, 네, 잘 감시하라라는 얘기겠죠. 누가? 김 선생이 소년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걸. 네, 그래서 대화니까 이제 좀,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알아듣고 말고요. 그걸 몰라요. 이해돼요? 소년은 한번 내 얼굴을 치켜 올려다보고 아직 못 보셨군요. 그건 정말 다들 죽은 거 한 가지입니다. 그래? 이게 무슨 뜻? 아직 못 보셨군요. 해서 아직 못 봤다는 건 내가 아직 패망한 일본인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다들 죽은 거 한 가지입니다. 해서 그건 정말 다들 죽은 거 한 가지입니다. 지금 대화 부분이에요. 네, 죽은 거
한 가지입니다. 앞에서도 한 가지입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면 이 부분은 지금 잔류한 1번인은 잔류한 1번인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뜻인데, 왜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 게 없어요. 지금 꽁꽁 숨어 살아야 되잖아. 잘못하면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맞아 죽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는 잔류한 1번인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가 된 거예요. 어려운 처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2번이고,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좀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잔류한 1번인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떤 사자성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인과응보야. 니들이 그렇게 못되게 조선을 탄압하고 독립운동가 죽이고 하니까 결국 니들도 그대로 당하는 거야. 인과응보죠. 그죠? 인과응보. 그죠?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라고? 소년이 이제 정리가 돼. 소년은 김 선생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본인에 대해서 잔류했거나 그 이전이거나 일본인에 대해서 적개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개심을 또는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지요. 또는 증오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적개심 또는 증오를 느끼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일본이 그렇게 때려잡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왜? 그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인과응보. 그렇죠? 요겁니다. 잔류한 일본인들이 좀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그 인과응보야,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는 다시 처음의 흥분 상태로 돌아가 낮에 엷은 분홍기가 떠오르더니 다음 순간에 다시 푹 꺼져 들어가면서 내 뱀장어 깨나 사먹는 녀석들은 어디다 숨겼던지 간에 숨겨서 돈푼 있는 놈들이 틀림없지만요. 그죠? 그래서 내 뱀장어 깨나 사먹는 녀석들. 자, 내 뱀장어 깨나 사먹는 녀석들 쭉 밑줄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년이 봤을 때 내 뱀장어 뭐라고? 사먹는 녀석들인가요? 사먹는 녀석들. 일본이 망해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지만 이건 돈 많은 일본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범한 잔류한 일본인 중에서 돈 많은 일본인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요 잔류한 일본에서 돈 없는 일본인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뱀장어 사먹는 녀석들은 돈 많은 일본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정말 다들 배가 고파서 쩔쩔맵니다. 다들 얼굴이 하얗고 가죽이 축 늘어지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린 걸 가지고, 그죠? 다들 얼굴이 하얗고 가죽이 축 늘어지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걸 밑줄 들어갑니다. 자, 그 부분 다리가 떨리고 해서 일본인들의 외모와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것. 외모와 행동 묘사를 통해서 잔류한 일본인들이 돈이 많건 적건 간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 것을 또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린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어떤 고달픈 처지를 드러낸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합니다. 잔류한 일본인들의 고달픈 처지를 또 암시하고 있다. 간접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 치자. 다음에 밤낮을 모르고 만개를 비라리하러 촌으로 나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함경도 사투리인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배추꼬랑이를 먹는다, 고추잎을 딴다, 수박 껍데기를 핥는다. 그래, 보다가 정 할 수가 없으면 고무산이나 아오지로 가지요.
자, 고추 꼬랑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건 배고파서 그들이 먹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배추 꼬랑이를 먹는다. 배추 꼬랑이 세모, 고추잎을 딴다. 세모, 수박 껍데기 세모. 여기 고달픈 생활처지인데 그 세모가 앞에서 했었던 그 내용의 연장선상입니다. 요거죠.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다. 다시 한번 거기 네 배추 꼬랑이 그죠? 네 배추 꼬랑이 그 다음에 예, 소재가 고추잎을 딴다. 고추잎을 딴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나요? 수박 껍데기죠. 수박 껍데기까지 세모 쳐서 이러한 것들이 예, 여기 앞에서 체크했었던 예, 잔류한 일본인들의 어떤 비참한 네, 고달픈 처지인데 배고픈 현실, 절박한 현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잔류한 일본인들은 네, 궁핍한 생활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네, 네, 이제 잔류로 갈게요. 잔류 일본인들이 일본인이죠. 잔류 일본인들이 굉장히 네, 배고파했다. 네, 일본인들의 예, 배고픈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배고픈 현실적인 처지가 네, 이런 상징적인 소재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뭐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리고 네, 고무산이나 아오지죠. 네, 광산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만큼 힘겨운 노동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네, 마지못해 가는 곳인데 누가 보내지 않아도 자청해서 갑니다. 우리는 쌀이 없는 데인데 일본 것들이란 거지반 산에 없앤 것들, 그렇죠? 네, 산에 없앤 것들 밑줄칩니다. 그래서 산에 없앤 것들로 봐서 잔류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잔류한 일본인들은요. 네, 잔류 일본인들은 네, 대부분 여성이라는 것을 또 드러내고죠. 대부분 여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후에 정보가 나타나고 있는데 소년의 함경도 사투리 속에서 네, 저렇게 정보가 툭툭 나오는 거죠. 툭툭 나오는 거죠. 광복전에는 뭐 뱀장어를 잘 팔았는데 그 이외에도 먹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다 잔류한 일본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략 네, 중략 부분 전까지 네. 그래서 어딜 가면 무엇 합니까 하는 부분인데 그죠? 어딜 가나 힘들다는 얘기죠. 네, 여성들이고 자식들을 애새끼들만 오글오글 오는 걸 데리고 가기는 어딜 가면 또 무엇 합니까 해서 일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성이다. 그 다음에 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 마지막까지 대화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없어. 여성들이고 애들 데려가봤자 뭐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내용으로 정리하자면 네,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죽은 사람의 잔류한 네, 일본인의 네, 처지를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뭘로? 죽은 사람으로 표시한 거고 그 이야기를 소년이 알아들어서 저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은 사람처럼 네, 지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죽은 사람처럼 지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잔류한 일본인들이. 다음에 벌써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죠. 네, 크게 뭐 그런 별거 없어요. 네 번째. 중략 부분 다음으로 이제 가는 건데, 네, 중략 부분에서는 네, 여기 네 번째 전에 정리할까요? 중략 부분. 공간의 이동만 좀 체크하면 됩니다. 네, 중략 부분에서는 네, 공간의 이동 여로가 드러나는데 공간의 이동 어디에서 어디? 네,
청진으로 이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청진으로 이동을 한다. 중략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나눴었던 네 번째로 넘어갑시다.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째 안 갈리겠습니까?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죠. 자,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째 안 갈리겠습니까? 이제 할머니 얘기예요. 여기에서 할머니의 얘기인데, 자, 네 번째는 미리 좀 체크하고 갈까요? 여기에서는 네, 국밥집 할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국밥집, 네, 할머니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것만이라도 적어두면 좀 낫겠죠. 세 번째는 네, 소년의 이야기. 그 앞부분은 네, 소년의 이야기에서 잔류한 일본인들의 처지가 툭툭툭툭 정보가 제시가 됐다면, 이제 네 번째 문단부터는 국밥집 할머니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찌 안 갈리겠습니까? 이가 어찌 안 갈리겠습니까? 이가 갈린다는 얘기겠죠? 이가 갈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일제에 대한 네, 분노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망한 일제에 대한 어떤 분노와 적개심이 나타나는 거죠. 분노와 어떤 네, 적개심이 크게 남아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요걸로 1번으로 하는데, 이 분노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왜 그런가? 할머니 개인으로 보면 아들이, 네, 그것도 외아들이에요. 혼자 있는 외아들이에요. 아들이 독립 운동을 하다가 죽게 되죠. 외아들이, 네, 독립 운동을 하다가, 네, 감옥에서, 네, 사망을 한 거죠. 감옥에서 죽었어요. 할머니의 아들이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내 새끼들이죠. 내 새끼를 갖다 가둬 죽인 놈들은 자빠져서 다들 무릎을 꿇었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죽은 거예요. 무릎 꿇은 놈들의 꼴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의 감정도 있어요. 할머니는요, 분노의 감정도 물론 있는데 이중적 감정이죠. 다음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건 거기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 요거는 좀 네모칸 치고 별표 쳐야 되겠네요. 왜 눈물이 나지? 슬퍼서 눈물 나시는 건가? 분노가 돼서 된 건가? 그 뒤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눈물인데, 한번 볼까요? 뭔지? 애비랄 것 없이, 남편이랄 것 없이,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그렇죠? 네.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잔류한 일본인들이 이제 남은 게 없겠죠. 못 먹고 굶주리어 피골이 상접해서, 그렇죠? 네. 넣어줄 때기에 깡통을 들고 앞뒤로 허칭거리며 패망한 일본인들의 궁핍한 모습들이겠죠. 업고 앉고 주축 끼고 다니는 꼴, 자식을 데리고 다니는 것들 어디 매가 갑니까? 벌거벗겨 놓고 보니 매 갈 데가 어디입니까? 매를 때릴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 또 정리 들어가야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의 또 심령이죠. 네, 할머니의 네, 심리를 보면 잔류한 일본인에 대해서 일본인에 대해서 연민의 정도 느끼고 있어요.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걸로 정리해 줄 수도 있다. 왜? 걔네들도 지금 헐벗고 굴벗고 앞에 소년이 얘기했잖아. 못 먹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착해요. 못 먹고 못 살고 막 힘드니까 불쌍하게 생각해주는 착한 거지요. 네, 착한 거지요. 그래서 또 차례대로 하면 네,
무릎 꿇어놓은 눈물. 자, 애비랄 것 없이, 남편일 것 없이, 애비랄 것 없이, 남편이랄 것 없이 해서 애비랄 것 없이, 애비가 없어요. 남편이랄 것 없이 하는 부분이 있죠. 네, 가로칠까요? 아까 소년의 이야기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남성들이 별로 없어요. 자, 애비랄 것도 없이, 남편이랄 것도 없이. 자, 궁핍한 여성들은 남편이 없었다. 즉, 달리 얘기하자면,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다 죽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체크할게요. 요거 첫 번째, 남성들은 전쟁에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쟁에 차출되어서, 죽었음을 암시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 보면, 잔류한 일본인들은, 대부분, 거의 100% 가까이 대부분 여성이었음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똑같죠? 소년에게서 파악한 정보하고 똑같다. 그리고 업고, 안고, 끌고, 주축끼고 다니는 꼴에서 업고, 안고 부분이죠. 그래서 업고, 안고, 주축끼고 다니는 것 하는 부분은 잔류한 일본은 자식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마 아이들을 보고서 불쌍하게 생각한 거겠죠. 애들은 죄가 없으니까. 다음에 버려놓고 보니 매 갈대가 어디 있습니까? 자, 매 갈대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는 부분에서 매를 때릴 곳이 없다. 그죠? 그들의 매를 때릴 곳이 없다 하는 부분인 것은 그들에게 어떤 매 어디 있습니까? 해서 매 때릴 곳이 없다는 얘기죠. 매 때릴 곳 없음. 이렇게 정리했다면, 자, 매를 때릴 곳이 없다. 그러면 잔류한 일본인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매를 때릴 곳이 없다. 해서 동정 또는 연민의 감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할머니가 착하네요. 그죠? 패망한 일본인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면 매 갈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이 부분에서 세 번째, 할머니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태도입니까? 관용적 태도예요. 그래서 관용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런 관용적 태도 1, 2, 3, 4번으로 골라봐라 라고 하면 뭐가 있지? 바로 처용가가 있죠. 세벌 발기달에 밤들이 놀다가 들어가 자리를 보니 가라리 네이어라. 가랭이가 4개요. 둘은 네이어만 둘은 뉘에인고. 그죠? 아자날 어띠아리고 해서 8구에요. 그 8구 8번째 줄에서 아자날 어찌아리고 해서 귀신 봐주는 거거든요. 또는 체념일 수도 있는데 이 8구 부분이 관용 또는 체념적 정서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처용과 8번째 줄, 제일 마지막 줄이에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연결할 수 있다. 어딥니까? 점점점점. 만주소 오셨다니까. 그죠? 만주소 오셨다니까 밑줄. 내가 온 장소죠. 만주소 오셨다니까 해서 만주 밑줄 들어가야 돼요. 만주는 내가 온 곳이죠. 여로형 소설구조 중에서 내가 온 곳, 나의 여정이겠죠. 그래서 6번째 만주 부분은 나죠. 나가 온 곳, 나의 여정이라고 해야 되나? 나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써놓읍시다. 내가 만주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나의 여정. 만주에서 오셨다니까. 그 다음에 이 조그만 장터에도 그 헐벗고 굶주린 것들,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헐벗고 굶주린 것도가 아니라 것들이죠. 것들 밑줄 쫙 쳐서 얘네들은 뭐더라? 다시 한번 이들의 원관은 잔류 일본인들입니다.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이제 해방이 됐기 때문에 뜨문이 바닥에 깔리곤 합니다. 산인가 아오진가 간다는 차가 저기와 선채, 저 차도 벌써 나 알기에 닷새도 더 되는가 봅니다만 참다 못해 지원에 나오는 것들이 한 차 되기를 기다려 떠나는 것인데 닷새 동안이면 닷새 동안 긴내 굶은 것인들 그 속에서 어째 없겠어요. 그래서 네, 참다 못해 자원해 나오는 것들 밑줄칩니다. 참다 못해 자원에 나오는 것들에서 8번째 그 자원이 누구라고요? 네, 잔류 일본인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그 탄광일이죠. 네, 그래서 산인가 아오진가에서 탄광일에 자원을 하게 된 거죠. 자원 일본들이 소년의 얘기도 있었죠. 네, 탄광일에 자원을 한 겁니다. 네, 자원한 건 스스로 원했다. 네, 갔는데 정말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에요. 네, 탄광일에 지원을 하긴 했지만 굶주림 때문에 굶주림을 못 견딘 거죠. 굶주림을 못 견디고 요게 더 정확한 굶주림을 못 견디고 탄광일을 자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가고 싶지 누구나 다.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굶은 것들이 그 속에 어찌 없겠어요. 해서 굶은 것들이 그 속에 어찌 없겠어요 하는 부분까지 쭉 밑줄치고 할머니의 어떤 성품을 좀 보는 거죠. 일본에 대해서 분노와 적개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민의 정서를 가졌다. 왜? 그들도 실제로는 여기 잔류한 일본인도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을 당했을 때 그 상황 못지않게 지금 힘든 상황이란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밑줄 쳐서 뭐가 됩니까? 할머니의 국밥집 할머니죠. 할머니의 정서라고 할까요? 네, 감정을 사자성어로 다시 하면, 다시 정리하면 측은지심이겠지.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잔류한 일본인들 대부분 여성이야. 애들을 다 데리고 있어. 빨리 못 도망간 거죠. 빨리 못 돌아간 거죠. 그죠? 그래서 헐벗고 굶주린 거죠. 네, 굶은 것. 그래서 요 굶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동그라미 칩시다. 할머니 감정, 측은지심. 두 번째, 이 굶은 것의 원관념은 당연히 잔류한 일본인들이겠죠. 그래서 잔류한 일본인들이다. 그래서 할머니 측은지심, 잔류한 일본인들에게 국밥 끓여주는 거예요. 네, 국밥 끓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그거 주면 안 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떠나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국밥을 끓여주는 할머니, 그죠? 좀 그렇네요. 어떤 생각을 좀 달리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느끼는 거구나. 그래서 굶은 것들은 다시 한번 잔류한 일본인들이죠. 헐벗고 굶주린 것들 여기 있네. 헐벗고 굶주린 것들 여기도 동그라미. 굶은 것들, 동그라미, 일본인들입니다. 다시 한번 요거, 원관념,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굶은, 잔류 일본인, 다시 한번 쓸까요? 잔류 일본인, 그들도 고생 많이 했다. 그래서 할머니는 불쌍하게 생각한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라는 거죠. 연민의 정서. 그래서 측은지심이 아마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 여기에서는 측은지심. 소년의 얘기는 좀 분노와 적개심이지만 국밥집 할머니는 달라요. 소년은 뱀장을 팔아서 돈 있는 놈들 그 정보를 알려주고 또 털고 적산가옥 같은 거 만드는 거죠. 근데 할머니는 떠나기 전, 그런 아오지탄가 같은 데로 떠나기 전에 잔류 일본인들에게 국밥을 줘요. 불쌍하게 생각해요. 여성들이잖아, 대부분. 그러지 아니하여도,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러지 아니하여도, 마지막 부분이에요. 할머니, 아까 그것들이 업고 안고 끼고 다닌다는 치근한 표현을 한 것으로부터
낮에 수성소 돌아오는 길로 맞닥뜨린 사람의 복잡거리는 좁은 행상로 위에 일어난 한 장면의 짤막한 씬을 연상하기 시작하는 중이었는데, 그래, 예. 치근한 표현인가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치근한 표현. 네, 치근한 표현. 누구의 관점이라고? 소년의 관점 아니에요. 네, 할머니의, 국밥집 할머니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그냥 할머니, 네, 국밥집 할머니와 관련되는 겁니다. 국밥집 할머니의 심리라고 체크해 놓읍시다. 다음에 낮에 수성소 맞닥뜨린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행상로에 나타난 한 장의 짤막한 씬. 그죠? 자, 한 장면의 짤막한 씬, 연상하기죠. 짤막한 씬을 연상한다, 어쩌저쩌 했죠? 네, 요 부분을 밑줄 쳐서, 네, 짤막한 씬을 연상한다는 이 부분을, 네, 밑줄 쳐서,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나는, 네, 요건 이제 팩트 체크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네, 낮의 일을, 네, 회상하는 겁니다. 낮의 일을 회상하는데 이 낮의 일을, 낫을 과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맞긴 맞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간보다는 과거니까 과거 일을 회상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회상하고 있다라는 점, 할머니 이야기 듣고 회상하고 있다. 노인은 이러고는 말을 끊고 깊은 한숨을 들이쉬었다. 자, 깊은 한숨도 체크 들어가지요. 네, 깊은 한숨도 탄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연민과 동정의 뜻입니다. 잔류 일본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담긴 한숨이고요. 참으로 그 일본 여자는 없고 달고 또 하나는 손을 잡고 아마 아오지 가기를 기다린 차에 기어 내려온 듯 폼 가까운 행상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묘사한 거죠. 허옇게 퉁퉁 부어오른 탓에, 그죠? 허옇게 퉁퉁 부어오른 탓에 외모 묘사죠. 허옇게 부분부터 또 들어갑시다. 가로 들어갑시다. 외모 묘사요. 아까처럼 외모 묘사. 허옇게 퉁퉁 부어오른 탓에 기름때에 쩐 걸레 같은 헝겊 조각으로 머리를 질끈동이고 업고 달리고 잡힌 채 가로칠까요? 그래서 잔류한 일본인의 여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외모 묘사인데 그거 4번이네요. 그래서 네, 4번 가로친 부분에서 네, 핵심 키워드 허옇게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허옇게 하는 부분부터 쭉, 네, 좀 길어서 네, 잡힌 채, 쉼표도 있어요. 쉼표도 있어서 네, 잡힌 채까지 가로 닫고 이 부분은 네, 일본인 여성이죠. 잔류한 일본인 여성의 외모와 행동이겠죠. 외모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죠? 구체적 묘사에서 뭡니까? 묘사 또는 네, 관찰을 하고 있는데 이 묘사와 관찰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려고 그들의 고달픈 처지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고달픈 처지, 불쌍한 내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달픈 처지를 드러낸다. 길바추, 예, 길 울타리에 서 있었다. 머리를 동인 것만으로 휘둘리는 몸을 어쩔 수 없다는 모양으로, 예, 그건 좀 됐고요. 네, 모양으로 골살을 몇 번 찌푸렸다가는 펴서 하늘을 쳐다보고, 그죠? 밑줄 들어갈까요? 하늘을 쳐다보고 또 찌푸렸다가는 펴서 쳐다보고 하기를 한참이나 하며 애쓰는 것을 자기는 유심히 건너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네, 쭉 밑줄 들어갑시다. 자, 됐습니까? 아마 그 부분은 이렇게 될 겁니다. 네, 5번째, 그 밑줄 친 부분. 쳐다보고 찌푸렸다가 쳐다보고 애쓰는 것 하는 건데, 이거는 오랫동안 못 먹은 거죠. 오랫동안 못 먹어서, 예, 1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못 먹어서
현기증, 어지럼증을 느끼는 거죠. 못 먹어서 어지러움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못 먹어서 하는 요 부분이 있죠. 요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해석이 됐다면 요거는 또 삼순구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또 집어넣어 줄 수 있네요. 삼순구식. 삼순구식. 한마디로 지금 나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일본 여인들의 비참한 모습, 여기 회상하고 있는 거죠. 예, 회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회상하는 장면에서 비참한 모습들을 지금 떠올린 거야. 그들의 비참한 모습들을 떠올렸다. 한마디로 오랫동안 못 먹어서 어지러운데 그 애가 뭐 사달라고 하는데 돈을 못 줘서 못 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끝났어요. 이러고 해방 후에 광복 후에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잔류한 일본인들도 우리 조선인 못지않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걸 제시하는 건데 거기서 두 가지 관점. 소녀는 그래도 우리 그거니까. 그리고 뭐 건국준비위원회 그 사람들 막 돈 있는 사람들 거 털어서 적산가옥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살고 뺏어서 살고 일본인과 똑같은 행동하죠. 그리고 적개심 느끼고. 그런데 이제 국밥집 할머니는 비록 그들이 우리가 좀 미운 대상이나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밉지만 그래도 남은 일본인들이 다 여성이고 애들 들쳤고 가고 마지못해 정말 몰려서 아우지탄강 가고 거기에 대해서 불쌍하게 느껴서 그 잔류한 일본인들에게 국밥을 끓여서 주기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광복 후에 이 혼란한 그 광복 후에 어떻게 일제에 대해서 인식을 할 것인가, 일본에 대해서 인식을 할 것인가. 네, 그거를 제시하고 있죠. 잔등의 의미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1, 2, 3, 4호로 다시 재정리 들어가죠. 작품의 제목이죠. 그래서 표면적인 뜻은 이 잔등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꺼져가는데 쇠잔한 등불이라는 표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잔등이라고 하는 것이 밝음의 이미지도 될 거예요. 잔등이 밝음의 속성도 갖고 있는데 밝음의 이미지도 갖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세 번째로는 외로움의 잔등이니까 외로움, 혼자 밝으니까 외로움의 상징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표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잔등이 소년이냐 할머니냐라고 했을 때 누구와 가깝다? 국밥집 할머니와 국밥집 할머니의 이미지와 가깝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아까 휴머니즘, 인간의적인 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머니 이미지와 가까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쇠잔한 등불인데 국밥집 할머니가 다섯 번째인가 요거 쇠잔하다라고 하는 것은 쇠잔함이라고 하는 것은 늙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늙은 할머니 이미지로 잔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잔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할머니의 모습이다. 그죠? 할머니 이미지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 해방 직후에 우리 민족이 조선이죠.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가야 할 길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서로 동포애로, 인류애로, 인간애로 서로 포용해야 된다는 얘기, 관용과 포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할 길은 뭐다? 서로 적대시하지 말고 관용과 포용, 좌우, 남북, 이념 대립하지 말고 관용 또는 포용, 요 포용적인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잔등은 계속해서 쇠잔한 등불인데 하나를 더하면 6번으로 여기다 체크하면 이 잔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불의 폭력성이 제거된 걸로 봐야 되거든요. 불의 폭력성이 제거됐다라고 본다면 이걸로 보면 결국 국밥집 할머니가 잔류한 일본인을 대하려고 했던
그 태도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폭력성이 제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잔류한 일본인이죠. 네. 그래서 네, 잔류한 일본인에 대해서 네, 관용적인 태도를 갖자라는 겁니다. 즉 달리 얘기하면 네, 폭력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들도 입이 힘드니까 관용적으로 대하자라는 메시지가 담긴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